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의 김광준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 의대도서관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노인의 이제 영양, 특히나 이제 경정맥 영양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경정맥 영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일반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경정맥 영양의 개론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많이 이제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고 워낙 저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들께서도 뭐 수술을 한 이후의 수행요법이라든지 다양한 수액 치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영양과 관련된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개념이 잡히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건강한 성인에게서의 수행요법은 특별한 이제 이슈가 되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진행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인의 경우에는 수행요법이나 경정맥 영양에 있어서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히나 노인에게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 위주로 해서 선생님들께 좀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요즘에 너무 사실은 노인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것 같은데요. 사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점점점 노인 환자분들이 늘어나는 게 이제 저희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좀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시고 그렇게 지내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80세 이상이 되면 가족과 함께 집에서 계시기가 쉽지가 않고 병원이나 이제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 머무는 분들도 많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원해서 이제 베드리든으로 침상에서만 생활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노인과 관련된 건강 이슈들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과연 노인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여러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 질환들의 군을 묶어서 사실 노인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노인 증후군, 노인병이라고 할 때는 흔히 이야기하는 모양상의 변화를 동반한 특정 질환이 아니라 신체 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의 집합체가 노인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졸중이 생기거나 치매가 생기거나 해서 이 질환 자체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뇌졸중은 신경과에서 보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러한 질환이 단순하게 어떤 특정 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질환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면 뇌졸중이나 치매가 있으면 흡인성 폐렴이 잘 생기고 흡인성 폐렴이 있어서 치료를 받다 보면 항생제를 쓰면서 설사가 나오기도 하고 설사가 나오다 보면 욕창이 생기기가 쉽고 욕창이 생기면 또 피부 감염으로 인해서 또 항생제를 써야 되는 식으로 질환이 하나의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 국한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순환,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환자는 반복적인 문제가 생김으로써 본인이 갖고 있는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기능의 저하를 불러일으키게 됨으로써 장기 요양 상태로 진입하는 것이 노인분들에게서 발생하는 질환 그리고 노인병의 경과가 되겠습니다. 우울증이라든지 관절염 같은 경우도 이거 관절염이나 우울증 같은 경우 뭐 우울증 있으면은 우울증 약 먹고 관절염 있으면은 뭐 정형외과나 류마티스 내과에서 치료받으면서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환자분들을 길게 보다 보면 우울증이 있어서 식욕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있으니까 약을 먹으면서 멍한 상태로 있으니까 외부 활동을 잘 못하게 되고 또 잘 못 먹고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하니까 외부 활동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운동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멍하니 앉아만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근육이 떨어지고 근육이 떨어지면서 근감소증 생기면 또 기력이 약해지니까 밖에서 더 활동을 못 하게 되는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생기면서 결국은 기능이나 거동에 장애가 생기고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분들이 계속적으로 장기 요양을 해야 되는 장기 요양 상태에 진입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7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했었던 노인 실태조사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65세 이상 노인에서 만성 질병의 종류별 유병률을 저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은 빈도가 고혈압이었고요. 두 번째가 관절염, 세 번째가 고지혈증, 네 번째가 요통, 다섯 번째가 당뇨병, 여섯 번째가 골다공증 등으로 해서 이렇게 쭉 순서가 있는데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당뇨병, 즉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로 많은 질환이 흔히 얘기하는 성인병, 대사질환이고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로 많은 질환이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약도 먹어야 되다 보니까 약에 의한 부작용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약들을 꾸준히 먹다 보면 다약제 복용으로 인해서 약에 의한 식욕저하 등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게서는 이러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고요. 환자분들이 많이 운동을 못합니다. 노인 환자에게서의 운동 실천율을 보게 되면 비활동이 대략적으로 41% 정도 되기 때문에 반수 정도는 운동을 못한다고 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서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운동도 잘 못하고 환자분들 기분도 잘 안 좋고 그리고 약도 많이 먹다 보니까 영양 상태가 좋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 반수 이상은 영양 상태가 좋지가 않고요. 영양 관리 개선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전체의 5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정리를 하면 노인의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질환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반 정도는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3분의 1 정도는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되고 특히나 이 중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군이 한 20% 정도가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인에게서의 영양실조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배가 덜 고픈 게 당연한 거고요. 젊은 시절에 비해서 활동이 줄어든 노인분들은 영양 요구량이라는 것도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영양 요구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섭취량이 더 많이 줄어들면서 지속적인 영양실조가 발생한다는 게 큰 문제고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몸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예를 들면 질환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 필요한 영양분들이 더 부족해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식사량이 부족해지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서 상대적인 영양실조가 자꾸 발생을 하고요. 이게 짧은 시간일지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보통 이야기하는 만성 영양실조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의 영양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보다 더 건강한 노인들의 삶에 있어서 영양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이후에는 독거노인분들이 이제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케이스들도 막 늘고 있는데요. 2010년도부터 이런 독거노인 고독사라든지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의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인구의 10명 중에 6명은 노인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로도 입증이 되어 있는 만큼 저희는 노인에게서의 영양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반 정도가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유를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왜 노인에게서 수액치료와 총정맥 영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에서 노인 영양 불량의 원인에 대한 것들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린 건데요. 기본적으로 노인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체적인 변화로 미각이나 후각 기능이 감퇴하게 됩니다. 마치 귀가 어두워지는, 즉 청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음식의 맛을 느끼는 미각이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도 떨어지게 되고요. 소화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분을 섭취하더라도 이걸 흡수하거나 그 음식을 섭취한 이후에 위나 장에서 분해가 돼서 적절하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대사 기능에도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서는 내가 왜 식사를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를 못해서 그냥 이전처럼 혹은 잘못된 식사 방법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본인의 영양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게 되면서 어느 시점 이후에는 궁극적으로는 영양실조에 빠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노인분들께는 왜 본인에게 어떠한 식사가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이고요.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런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분들이 식생활에 있어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식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특히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독거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내 음식을 챙겨주지 않으면 혼자서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잘 가리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도 귀찮으면 음식 안 먹는 것처럼 본인이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환자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고립이 함께 존재할 경우에는 영양불량이 발생하기 더 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약물 복용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다약제 복용이라 그래서 폴리파마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평균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노인 환자분들의 경우에 약제 복용 개수가 6개가 넘고요. 중증인 경우에는 11개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제를 여러 개를 드시다 보면 당연히 약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약으로 인해서 상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소염 진통제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위궤양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고, 노인분들이 진통제를 먹다가 구역질이 난다거나 신경통이 있어서 복용한 약제 때문에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식사 중에 구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약물 복용 자체로 인해서도 식욕이 감퇴하고 소화 기능이 장애가 생기는 것들이 빈번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갖고 있는 만성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변비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무섭냐면 노인분들이 변비가 있으면 식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부전, 신부전 등이 있어서 몸에 어떻게 보면 해독이 잘 안 될 때는 음식을 섭취하고 그걸 대사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들에 대한 적절한 해독이 되질 않기 때문에 본인이 식사를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로 인해서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식사를 또 멀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매가 있거나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뇌졸중 같은 것들을 앓는 분들은 이 자체가 연화 기능의 제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연화 기능의 문제로 인해서 특히나 식사를 또 못하게 되는 분들도 생기고요. 파킨슨병이라든지 말씀드린 치매 같은 경우가 소화장애를 유발하기도 하고, 당뇨병이 오래된 분들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든지 위장병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서 이러한 원인들이 결국 노인에게서 발생 빈도가 높고 따라서 영양불량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영양소별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또 조사를 해보는데요. 제일 많이 부족한 거는 칼슘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비타민 B군, 지방, 비타민 C, 비타민 A, 단백질 같은 것들이 영양소별, 영양섭취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노인 환자에게서 우선 자가평가를 할 것을 권고를 합니다. 본인의 영양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영양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자가평가 도구를 진료실에서나 혹은 요양병원에서나 혹은 입원하신 환자분들한테 한 번 정도는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평소에 먹던 음식의 종류나 양을 바꿔야 하는지, 나는 하루에 3끼가 아니라 1끼밖에 못 먹는지, 유제품을 거의 먹지 않는지, 술을 많이 먹는지, 치아 문제가 있어서 씹지를 못하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는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지, 폴리파마시가 있는지, 체중이 그걸로 인해서 빠졌는지,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식사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지 등을 체크를 해서 예라고 답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를 합한 다음에 6점이 넘게 되면 높은 영양 위험군으로 분류가 돼서 저희 의료진이나 영양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분의 식사 생활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개론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 환자분들이 입원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원 환자에게서의 영양 문제는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도 증가되고요. 입원한 다음에 상태가 좋아져서 퇴원을 하더라도 영양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으면 재입원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원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영양 부족이 사망률을 높이는데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양 평가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노인의 입원 환자들은 반드시 영양 평가를 해서 이분에게 어떠한 수준의 영양 조치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가평가 도구는 입원 환자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하기도 좋고 외래에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정밀하게 노인 환자분들한테 어떤 식의 경정맥 영양 같은 것들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M&A, 미니 뉴트리셔널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조금 더 세분화되고 정밀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 검사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식사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27점이 만점이고요. 22점이 넘어가게 되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5점에서 22점 미만까지는 영양 불량의 위험이 있다 그러고요. 15점 이하, 정확하게는 14.5점 이하는 영양 불량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가 입원했을 때 영양팀과 상의하거나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경정맥 영양을 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치의가 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의 거의 60% 정도는 영양불량 위험에 있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특히나 노년내과 입원한 환자분들 경우에는 80%가 영양불량 위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M&A를 통해서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입원 기간 중에라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영양의 공급 방식에 있어서도 중요한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미니 뉴트리셔널 어세스먼트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거는 보호자와 환자 모두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가 이후에 수반되어야 되는 중요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영양 결핍이 사망률을 높인다는 보고도 굉장히 많고요. 입원 환자의 경우에, 즉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 정도는 영양불량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노인 환자 위주로 해서 영양팀과 의료팀이 같이 환자의 관리를 해주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들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영양팀에서 직접 나와서 경관 유동식 그리고 경정맥 영양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환자분들의 영양 상태가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교육을 하고요. 경정맥 영양을 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청각 자료라든지 보호자분들의 적절한 설득을 위한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인의 20% 정도가 영양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그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노인의 특성, 즉 영양불량이 생길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특히나 이제 입원하게 되면 더더욱더 입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질환이 계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환자분들의 근력이 떨어지고 인지기능도 떨어지면서 연하곤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환자분들이 무서워합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식품 섭취가 자꾸 줄어들게 되고, 앞에서 이야기드린 폴리파마시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다약제 복용으로 인한 환자분들의 식욕 저하나 위장 장애나 다양한 문제들이 역시 영양 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입으로 안 먹으니까 어떻게든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경관 영양입니다. 실제로 폐혈증이 있거나 중증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는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 단계에서 빠르게 경구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이 좋지만,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위장관계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음식을 섭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단계적으로 음식을 올리게 되고, 영양 상태의 불량을 교정하기 위해서
경관 영양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는 또 역시 연화 기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경관급식을 하는 환자들에게는 보통 경관 유동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되는데, 들어보셨겠지만 뉴케어, 그린비아 이런 엔커버 같은 약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관을 통해서 섭취하도록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쓰다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실제로 해봤더니 영양 불량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걸 왜 그런지를 찾아보면 경관유동식을 했을 때 위에 그 캐패시티가 줄어들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경관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리거지가 돼서 구역질을 내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보미팅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경관유동식으로 줄 수 있는 양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경관유동식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50kg의 환자가 하루에 경관유동식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양은 대략 1500cc 정도입니다. 근데 이 1500cc를 세 차례에 나누어서 관으로 투약을 한다고 치면 한 번에 500cc씩 들어가야 되는데, 노인의 경우에는 위에 저장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줄어들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500cc를 주면 거의 대부분이 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취하는 시간을 점점 늘리게 되고요. 나누어서 투약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궁극적으로는 300cc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복부 팽만감을 호소한다든지 불편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겨서 자꾸 양을 줄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500cc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겠지만 반복되다 보면 만성적인 영양 실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급식을 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매우 전략을 잘 세워서 환자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양의 열량을 적절하게 합병증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최근에는 어쩔 수 없이 경관유동식으로 부족한 것을 정맥으로 보충하는 식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영양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은 저체중인 경관급식 환자일수록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이유는 저체중인 환자일수록 위에 양도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gastric emptying time도 늘어나 있고, 그 스토막의 볼륨 자체도 줄어들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환자분들에게 적절하게 영양 공급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잘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한테서 이렇게 영양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이제 food insecurity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입원 자체가 사실은 food insecurity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입원을 하면 이 food insecurity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즉 입원한 경우에는 영양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서 영양을 보충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노인에게서 입원을 하는 환자를 쭉 조사를 해보면 저희 노년내과의 경우에는 이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가지고요. 열이 나서 오는 환자분들이 대략 80% 정도이고, 열나서 오는 환자분들의 80%는 폐렴이고요. 폐렴 환자 중에 80%는 흡인성 폐렴이고, 흡인성 폐렴을 앓고 있는 환자의 80%는 신경계 질환, 즉 치매나 파킨슨병이나 예전에 뇌졸중의 병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서 경구로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구로 섭취를 하게 했는데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경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으로도 저희가 원하는 충분한 양의 영양분을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만약에 체중이 80kg인 남성분이 병원에 입원했다. 경관 유동식만으로는 대략 2400cc 정도를 하루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노인 환자분들은 300에서 500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 경우는 구토가 발생하거나 혹은 gastric regurgitation이 발생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흡인성 폐렴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니까 경관으로 공급할 수 있는 영양이 양이 불충분해지기가 쉬운 거고요. 그럼 이제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럴 때 이제 경정맥 영양을 하게 됩니다. 페런터럴 뉴트리션을 쓰게 되는데요. 그 페런터럴 뉴트리션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다행히 많은 연구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정맥 요법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원칙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수준의 어떤 영양분을 줘야 할지를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노인에게서의 영양 지원 방법은 RDI를 따져서요. 하루에 들어가야 되는 적정 섭취량을 기본적으로는 아셔야 되고 일단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1번은 물의 양이고요. 물은 kg당 30ml, 칼로리의 경우에는 kg당 20에서 30kcal를 권장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지 못하는 경관 영양이나 경정맥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이 기준에 맞추어서 양을 계산해서 수액이든 경관 영양식이든 공급을 해줘야 될 거고요. 이 다음으로 저희가 고민하게 되는 게 단백질입니다. 지방이나 탄수화물에 비해서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는 대사 상태가 캐타볼리즘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육의 분해가 촉진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퇴원 이후에 근육량이 감소해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대사를 충분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테인의 공급이 필수적이고요. 프로테인은 kg당 1에서 1.2g 정도를 공급을 합니다. 또한 변비라든지 장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리 파이버를 하루에 25에서 35g 정도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구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이어트리 파이버는 공급이 거의 불가능한 건 당연할 겁니다. 이 이외에도 미량 원소들의 공급이 정해져 있는 양이 있는데요. 바이타민 D의 경우에는 하루에 800 정도를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이타민 B6나 칼슘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양 정도를 공급하는데 특히나 칼슘은 하루에 많게는 1200 정도까지 공급하고 바이타민 B6의 경우에는 1.5mg 하루에 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분이면 1.7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정맥 영양 그리고 노인의 영양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만 숙지를 하셔도 실제 병원에서 노인 환자분들 그리고 일반 환자분들의 경정맥 영양을 하실 때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